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사연 유튜브를 자주 보는 애청자예요. 늘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저도 용기 내서 사연을 보내보려고 해요. 사실 몇 번이고 망설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맞을까 싶었고 또 말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딸을 등교시키다가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그 순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연을 보내는 게 제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제가 사는 곳도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서 외투를 단단히 여미게 되더라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딸을 키우는 엄마예요. 결혼하고 육아하며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그런데 요즘 들어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줄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오늘 아침 딸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총총걸음으로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어쩐지 가슴이 울컥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고 그 시절 저를 묵묵히 지켜줬던 엄마가 생각나더라고요. 엄마는 늘 힘들어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은 짙게 패였죠. 방 안에 틀어박혀 한숨을 쉬는 날이 많았고 간혹 마주칠 때면 차가운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널 낳아 불행하다.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못하는 어린 마음에도 그 눈빛이 싫어 몸을 움츠리곤 했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했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와 엄마가 크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 너머로 엄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다 보상해. 위자료 내놔. 나 이렇게 빈손으로 못 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아빠는 한동안 멍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집이 팔렸어요. 낯선 사람들이 집 안을 둘러보는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 정말 떠나야 하는구나 실감했어요. 아빠는 저를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맡겼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시골집은 오래된 기와집이었어요. 퀴퀴한 흙냄새와 따뜻한 밥냄새가 동시에 섞여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늘 한숨을 쉬었어요. 아침에도 밥을 하면서도 마당에 나와 앉아있을 때도 심지어 그냥 숨을 내쉴 때도 한숨처럼 들렸어요. 처음엔 그냥 힘들어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그 한숨이 다 나를 향한 거라는 걸. 괜히 밥값도 못하는 게 남의 집 귀한 쌀이나 축내고 있어? 밥상에 앉을 때마다 들리는 말이었어요. 무릎을 모으고 조용히 밥을 뜨고 있어도 국을 후루룩 소리 나지 않게 조심해서 먹어도 꼭 그런 말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도 밥 한 술 뜨기가 겁이 났어요. 한 술이라도 덜 먹으면 덜 미움을 받을까 싶어서 일부러 밥을 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러면 또 한숨을 쉬며 쏘아붙였어요.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왜 퍼갔어? 버리는 것도 죄야. 밥을 많이 먹어도 혼나고 적게 먹어도 혼났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할머니 눈에는 밉기만 했어요. 내 엄마 닮아서 그런지 하는 짓도 맘에 안 들어.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치 죄인이라도 된 것 같았어요. 저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미운 눈으로 쳐다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날 할머니가 콩나물을 사오셨어요. 국을 끓일 거라면서 콩나물을 씻으라고 하셨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커다란 대야에 콩나물을 담고 물을 부었어요. 겨울이라 물이 차가웠어요. 손끝이 시려서 손을 잠깐 떼었는데 그만 콩나물이 미끄러졌어요. 물이 쏟아지고 콩나물이 싱크대 밖으로 튀었어요. 순간 쿵! 뜨거운 충격이 등에 퍼졌어요. 손바닥이 등 한가운데 세게 내려앉았어요. 순간 앞으로 쏠릴 뻔했어요. 이 망하려나? 먹을 것도 부족한데 내가 뭔데 이걸 다 쏟아버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날이 서 있었어요. 쏟아진 콩나물을 내려다보는데 머리가 하얘졌어요. 놀라서 몸이 굳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래서 울지 않고 허겁지겁 쏟아진 콩나물을 주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물기 묻은 콩나물을 한 줌씩 손으로 주워 담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이겠지. 손으로 주운 콩나물을 다시 물에 헹구면서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냥 참고 조용히 살아야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늘 혼자였어요. 깨끗한 옷을 챙겨줄 엄마도 없었고 머리를 예쁘게 빗겨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서 손빗으로 엉킨 머리를 겨우 풀고 구겨진 교복을 손으로 꾹꾹 눌러 펴봤지만 티가 안 날 리 없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저를 힐끗거리며 쑥덕거렸어요. 야, 쟤 또 저 옷이야. 빨지도 않나 봐. 구린내 나. 그 말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일부러 애들 옆에 가지 않았어요. 체육 시간에는 땀이라도 흘릴까봐 일부러 천천히 움직였어요. 달리기를 하라고 하면 뒤처지는 게 보일까봐 일부러 더 천천히 뛰었고, 줄넘기를 하면 땀이 날까봐 일부러 덜 뛰었어요. 혹시나 내 몸에서 냄새라도 날까봐 숨도 크게 쉬지 않았어요. 급식 시간도 혼자였어요. 반 애들은 3, 4, 5 모여 앉아 밥을 먹었지만 저는 늘 혼자 구석진 자리에서 식판을 내려놓았어요.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고 저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며 괜히 눈이 마주칠까봐 고개를 푹 숙인 채 허겁지겁 식판을 비웠어요. 쉬는 시간에는 어디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숨어 있었어요. 화장실 칸 안에 앉아 있으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반 여자애들이 제 가방을 뒤적이는 걸 봤어요. 야, 이거 봐. 필통 완전 다 뜯어졌어.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웃었어요. 야, 너 돈 없어서 새 필통도 못 사? 이거 우리 동네 할머니가 들고 다니는 장바구니 아니야? 가방을 가리키며 킥킥거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울면 더 놀릴 테니까. 그냥 가만히 서서 가방을 들여다보는 애들을 바라봤어요. 속에서는 뭔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어요. 그날 밤 저는 방 한 구석에 웅크린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삼켰어요.
소리내어 울면 할머니가 들을까봐 베개를 꼭 안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친구들의 비웃음, 찢어진 필통, 낡은 가방을 보고 킥킥대던 얼굴들.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엄마의 목소리가 가물가물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엄마가 한 번이라도 나를 보고 싶어 했을까? 아주 혹시라도, 정말 아주 혹시라도 엄마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거실로 갔어요. 집 전화기 앞에서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번호를 누를까 말까? 이걸 누르면 정말 엄마가 받을까? 전화를 끊으라고 할까? 아니면 정말 단 한 번이라도 잘 지냈어? 라고 물어봐 줄까? 손가락이 떨렸어요. 숫자판 위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냉랭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화들짝 놀라 손을 내리고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문간에 서 있었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뭇거리며 변명을 하려는데 할머니는 다가와 전화를 빼앗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 같은 걸 누가 보고 싶어 하겠냐? 그 말이 가슴에 그대로 비수처럼 꽂혔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내뱉고 할머니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어두운 거실에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전화기 위에 얹혀있던 손을 천천히 내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는 친엄마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보고 싶다는 감정조차 나에겐 허락되지 않는 감정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찾아왔어요.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죠. 단정한 단발머리에 조용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희야, 인사해야지. 새엄마야. 네가 수이구나. 만나서 반가워. 낯선 여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선뜻 손을 내밀지 못했어요. 신데렐라 이야기 속 새엄마가 떠올랐거든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다가 나중엔 못된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 이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새엄마는 다정했어요. 저녁을 먹을 때면 제게 반찬을 골고루 담아주었고 밥을 뜨다 말고 조용히 물었어요. 수이야, 입에 맞아? 할머니와 단둘이 밥을 먹을 땐 한마디 말도 없이 숟가락 소리만 가득했는데 이 사람은 제 대답을 기다리며 따뜻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잠들기 전엔 책을 읽어줬어요.
할머니 집에서 지낼 땐 불을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혼자 눈을 감아야 했는데 새엄마는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이 부분은 재미있지 않니? 난 어릴 때 이 장면이 참 좋았어. 책장을 넘기며 혼자 웃기도 했어요.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새 옷을 사줄 때도 말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언젠가 본색을 드러낼 거라고, 지금만 이렇게 착한 척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 나는 일부러 반항했어요. 새엄마가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다정하게 말해도 나는 듣지 않는 척했죠. 수희야, 이거 엄마랑 같이 해볼까? 그날 저녁 새엄마는 나를 부엌으로 불렀어요. 함께 요리를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어요. 수희야, 우리 같이 먹을 반찬 좀 안 될까?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나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그대로 소파에 앉아 화면만 바라봤어요. 아빠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나는 일부러 새엄마를 무시했어요. 새엄마가 내 방을 청소해주겠다고 하면 나는 일부러 옷을 어질러 놓았어요. 방을 나갔다 들어오면 더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새엄마는 조용히 옷을 개켜놓았지만 나는 또다시 바닥에 내던졌어요. 밥을 차려주면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어요. 결국 아빠가 혼을 내야만 겨우 몇 숟가락을 떠먹었죠. 이 아줌마도 곧 가겠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동화 속 새엄마처럼 결국 정체를 드러내고 나쁜 사람이 될 거라고. 새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 처음 맞는 생일이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 아빠는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 생일은 늘 아무도 챙겨주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오자 작은 생일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수희야, 생일 축하해. 엄마가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선물도 준비했어. 새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된 선물. 나는 그걸 본 순간 갑자기 화가 났어요. 엄마가 뭔데 선물을 줘요? 나는 새엄마의 손에서 선물 상자를 낚아채더니 힘껏 바닥으로 던져버렸어요. 리본이 풀리고 상자 안에서 작은 머리핀과 노란색 가디건이 떨어졌어요. 내 생일은 원래 아무도 안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이러지 마요. 나는 새엄마를 노려봤어요. 친엄마도 시골 할머니도 아무도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는데.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내 생일을 축하해준다는 거지? 하지만 새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멈춰서서 바닥에 널브러진 선물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수희야. 그냥 내가 기뻐할 줄 알았어. 새엄마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핀과 가디건을 조심스럽게 주었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그날 밤 나는 방문을 꼭 닫고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밖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들렸어요. 살짝 문을 열어봤어요. 부엌 식탁에 앉아 새엄마가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어요.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조용히 훌쩍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난 내 엄마야. 새엄마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이 중얼거렸어요. 수희가 날 밀어내도, 날 미워해도 난 절대 수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문을 살짝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 아줌마 바보 같아.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와 결혼한 후 새엄마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수희를 잘 챙기고 싶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새엄마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학교에 갈 준비를 도와주고 매일 아침 도시락을 챙겨주는 모습이 낯설지만 이상하게 싫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엄마는 조용히 응원하는 모습이었어요. 늘 아빠 편에 서서 잘 될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사업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받았다던 돈이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빠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날이 갈수록 피폐해졌어요. 결국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엄마와 마주 앉아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밖은 이미 어둑했고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쿵쿵 내리치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정찬호 씨 여기 없지? 대신 마누라가 돈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엄마를 바라봤지만 엄마는 이미 몸을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어요. 수희야, 숨죽이고 있어. 절대 소리 내지 마. 엄마는 제 입을 살짝 막으며 속삭였어요. 거친 목소리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어요. 야, 문 안 열면 이 몸 부순다. 당신 애 딸린 거 알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라도 찾아낼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학교에서 기다렸다가 나를 잡아가면 어떡하지? 엄마가 돈을 못 갚아서 나를 남의 집에 팔아버리면 어떡하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결국 빚쟁이들은 문을 부수지 못한 채 욕설을 퍼부으며 떠났지만 저는 그날 이후 밤이면 문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다시 문이 열릴까봐, 누군가가 우리를 데려가 버릴까봐 무서워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며칠 뒤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방문을 열려는데 엄마가 어디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려서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네, 저희도 힘들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아니, 제발 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간절했어요.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엄마가 나를 버리는 건 아닐까? 아빠도 떠났고 친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엄마마저 나를 감당하지 못해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몰래 가방을 쌌어요. 버려지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 버려지는 것만은 견딜 수 없었어요. 가방을 꼭 쥐고 현관을 나서려는 순간 뒤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희야, 뭐해? 순간 가방을 놓칠 뻔했어요. 돌아보니 엄마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엄마가 널 버릴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토닥였어요. 내가 어떻게 널 버려? 무슨 일이 있어도 빚쟁이가 문을 두드려도 엄마는 절대 수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수희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돈을 마련하겠다며 어딘가 다녀왔어요. 그날 저녁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저녁상을 차렸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손에는 한 장의 서류가 쥐어져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가서 봤어요. 고금리 대출 계약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사기당했어. 엄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어요.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가짜 업체였나 봐. 돈도 못 받고 이미 서명한 계약 때문에 더 큰 빚만 남았어. 엄마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순간 겁이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엄마가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엄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잠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눈 밑이 퀭해진 얼굴. 늘 강했던 엄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엄마는 내 전부였고 나도 엄마의 전부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요구르트 배달을 시작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어깨가 빠질 듯한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동네를 돌았어요. 낮에는 아파트 단지를 오르내렸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돈을 벌었어요. 비가 오는 날도,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는 날도, 한겨울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도 쉬지 않았어요. 엄마, 힘들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웃으며 제 코끝을 톡 건드리며 말했어요. 힘들지. 그래도 우리 수희가 있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우리 수희라고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 흔들리지 않던 그 미소. 진짜 엄마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사람이 있는 걸 들키면 안 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낮에는 커튼을 꼭 닫았고 누가 문을 두드리면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빚쟁이들이 수시로 들이닥쳤고 벽 너머로 욕설이 들려올 때면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전기를 마음껏 켜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조용히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어둑한 집에 들어설 때마다 여기가 정말 우리 집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생이었지만 이미 생존하는 법을 배웠어요. 무서워도 겉으로 티를 내지 않았고 배가 고파도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걱정할까봐 더 힘들어할까봐 꼭 참았어요. 가끔 배가 너무 고플 때는 물을 마시며 버티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며 미안한 듯 웃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가 열심히 할게.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시렸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가 휴대전화를 들고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러다 이내 들려온 아빠의 목소리. 더는 버틸 수 없으니 이혼하자. 엄마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길게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아빠와 함께 가야 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널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해야 해.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랑 있을래.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었어요. 종이에 찍힌 도장 하나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공무원 시험 그리고 배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대학 대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엄마는 반대했어요.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하지 않겠냐며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등록금도 아깝고 빨리 돈을 벌고 싶어.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았기에 이제는 제가 빨리 자리 잡고 엄마를 돕고 싶었어요. 엄마는 결국 깊은 한숨을 쉬면서도 제 결정을 존중해줬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거네. 그렇게 저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도서관과 독서실을 오가며 공부했고 책상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됐어요. 2년이 걸렸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자 발표 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합격 소식을 전하자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고했다, 우리 딸. 그날 저녁 엄마와 단둘이 조촐하게 치킨 한 마리를 시켜놓고 축하했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며 웃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엄마를 조금은 덜 힘들게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 제 첫 연애가 시작됐어요. 남자친구는 6년 동안 시험을 준비한 끝에 합격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공무원 동기였고 비슷한 시기를 힘겹게 버텨온 만큼 서로를 잘 이해했어요. 고된 시기를 견디며 쌓인 애환이 많았기에 함께 있을 때면 서로를 위로하며 기대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엄마도 남자친구를 만나고 난 후엔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수희야,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해. 그 말이 조금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를 믿었고 그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차분하게 시작됐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고 엄마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되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게 잘 풀릴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대화가 오갈수록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예의를 차리는 듯 보이던 남자친구 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질문은 오갔지만 거기에는 호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남자친구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었어요. 결혼식에는 친부모님을 혼주로 모셔야 되지 않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남자친구는 이미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도 제 가족사를 들었을 거라 생각했어요. 엄마가 제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그리고 왜 저에게는 단 한 분뿐인 엄마인지.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게 엄마가 혼주로 참석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 엄마는 한 분뿐인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렸고 어머니는 난감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차갑게 되물었어요. 친엄마, 친아빠가 있는데 왜 새엄마를 선택했어요? 숨이 턱 막혔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선택을 한 것처럼 원래대로라면 친부모를 선택해야 하는데 왜 새엄마를 가족이라 부르냐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말이 제 머리를 제대로 강타했어요. 고졸의 계모라니 우리가 널 받아들이는 것도 감사해야 해.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엄마가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차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친엄마에게 버려진 저를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준 사람. 빚쟁이들이 문을 두드려도, 사기를 당해도,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까지도 저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 그런데 그 엄마가 지금 고졸의 계모라는 한마디로 평가당하고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을 함께한 모든 순간이 하찮기라도 한 것처럼. 저희 가문은 대대로 대학교를 나오고 가정환경이 단정한 사람을 중시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친엄마가 버린 이유가 뭐예요? 불러는 봤어요? 새엄마는 어디까지나 새엄마일 뿐이잖아요. 부모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지. 친부모가 있는데도 안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이상해요?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올랐어요. 저는 참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곁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제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냥 이해하면 안 돼? 그냥 이해하라고?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눈앞이 흐려졌어요. 제 옆에서 엄마가 작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끝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결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런 집안에서 며느리가 되느니 저는 그냥 혼자가 낫겠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이런 집안? 지금 우리가 널 받아주려는 걸 거절하겠다는 거야. 너무 감정적으로 굴지 말아요. 이런 걸로 결혼까지 깨겠다는 건가? 그때 남자친구가 다시 말했어요. 수희야, 그냥 생각 좀 더 해보자. 우리끼리는 괜찮잖아. 저는 그제야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끼리는 괜찮다는 말 속에는 제 엄마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역시 저와 엄마가 한 몸처럼 이어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걸. 그게 가장 끔찍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 결혼 안 해요. 그 순간 엄마의 손이 살짝 움찔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를 버리면서까지 가질 결혼이라면 저는 평생 외롭고 말겠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결혼을 취소했어요. 남자친구마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냥 이해하면 안 돼? 부모님을 설득할 수도 있잖아.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엄마를 버릴 수 없어. 엄마는 단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내 편이 되어주었고, 내 손을 잡아주었고, 온몸을 바쳐 나를 지켜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엄마를 버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취소한 후 제 이야기는 공무원 사회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계모 때문에 결혼을 깬 여자. 그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저를 조용히 피했고 누군가는 수군거렸어요. 괜히 가까이 했다가 문제 생길지도 몰라. 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인데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취급받으니까요. 하지만 그 많은 사람 중 단 한 사람만큼은 달랐어요. 저보다 몇 살 많은 조용하면서도 늘 따뜻한 시선을 가진 남자였어요. 사람들처럼 뒷말을 하지도 않았고 불편한 눈길을 보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언제나처럼 제게 인사를 건넸고 제가 힘든 날이면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힘내요. 세상엔 다 이해받지 못하는 일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1년 넘게 그는 제 곁을 지켰어요.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도 않았고 조급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저를 바라봐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서서히 그 사람을 마음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연애는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처음에는 사랑이란 감정보다 신뢰가 더 컸어요. 하지만 그 신뢰가 쌓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연애 3년 후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번엔 모든 게 달랐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저를 처음 만난 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됐지.
그 말 한마디에 울컥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벽을 마주했었는지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하지만 더 감동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리 와요. 맛있는 거 해놨어요. 시어머니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았던 것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아 끌었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시가에서 환영받는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그 말이 참 좋았어요. 드디어 엄마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생겼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저는 정말 가족이란 이름을 가진 따뜻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나를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를 나중에서야 들었어요. 어느 날 회사 근처 카페에서 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엄마는 내게 반찬을 덜어주고 손등에 묻은 밥풀을 살짝 떼어주었어요. 남들이 보면 유난스럽다고 할지 몰라도 엄마는 항상 그렇게 나를 챙겼어요. 그때 우연히 근처에서 커피를 사던 남편이 그 모습을 봤대요. 수희가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하더라고. 저런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된 이유가 엄마를 대하는 태도 때문이라는 게 너무나도 기뻤어요. 남편과 사귀면서도 결혼 얘기가 나올 때면 나는 자꾸만 머뭇거렸어요. 남편이 우리 미래를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 나는 애매한 웃음으로 얼버무리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수희야, 혹시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잠시 말을 망설이다가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나는 결혼이 무서워. 남편이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왜? 나 때문이야? 아니,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결혼이라는 게 무서워. 나는 사랑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적도 많고 내 가족이 한순간에 깨지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손을 꼭 쥐고 말을 이었어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약속하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잖아. 내 친엄마도 아빠도 다 떠났어. 그리고 나는 그런 상처를 또다시 받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치고 나니 속이 후련한 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겁이 났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실망하면 어쩌지?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남편은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어요. 수희야, 난 너를 떠날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무서워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결혼이란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외로워지는 게 무서운 거잖아. 나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곁에 있을게. 무섭다고 도망가진 마. 우리가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엄마는 여느 때처럼 따뜻한 밥을 지어 차려주었고 세 사람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식사를 하다가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장모님, 저도 이 가족이 되고 싶어요. 엄마는 놀란 듯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 되는 거지. 그날 밥상 위로 잔잔한 온기가 퍼졌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면 정말로 괜찮을 거라고. 결혼 후 남편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장모님 혼자 두기 싫어요. 우리 같이 살아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이 엄마를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함께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겠어? 부담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남편은 단호했어요. 부담은 무슨? 가족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엄마와 함께 살기를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달랐어요. 새엄마를 진짜 엄마처럼 대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시선이란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가족이니까 함께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조심스러워했어요. 사위 눈치 봐야겠다며 부엌 일도 빠지지 않고 하려 했고 거실에서도 늘 조용히 계셨죠.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엄마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장모님, 우리 영화 볼까요? 어느 날은 엄마와 단둘이 영화를 보더라고요. 저는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소파에 나란히 앉아 팝콘까지 나눠 먹으며 신나게 웃고 있었어요. 둘이서 뭐 보는데? 제가 묻자 엄마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이거 재밌다고 해서 같이 보는 중이야. 며칠 뒤에는 바다를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나 빼고 둘이서 바다까지 갔다고? 제가 질투하듯 말했더니 남편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수희 씨는 출근하잖아요. 장모님이랑만 갈 수 있는 곳도 있어야죠. 엄마는 쑥스럽다는 듯 웃었지만 표정이 참 편안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나면서도 가슴 한편이 뭉클했어요. 엄마가 평생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가볍게 웃고 편하게 놀러 다닌 적이 있었을까? 늘 저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야 비로소 엄마에게도 가족이 생긴 것 같았어요. 둘이서 너무 잘 논다. 제가 장난스럽게 말했더니 엄마와 남편이 동시에 웃었어요. 그런 모습이 참 행복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자꾸 피곤하다고 했지만 나이도 있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넘겼어요. 그런데 팔꿈치며 다리에 멍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왜 그래? 어디 부딪혔어? 그럴 때마다 엄마는 괜찮다며 웃었어요. 나이 드니까 멍도 잘 드나 봐. 그 말이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처럼 다정했고 여전히 남편과 영화도 보고 산책도 다니고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엄마가 젓가락을 놓쳤어요. 손에 힘이 풀린 듯 했어요. 엄마, 병원 가보자. 그제야 엄마도 더는 버틸 수 없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결국 의사가 무거운 얼굴로 말했어요.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백혈병은 아이들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어요.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데도 내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는지. 엄마는 병원에서도 늘 나를 자랑했어요. 몸이 점점 약해지고 항암 치료로 인해 기운도 없어 보였지만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수희 세상에서 제일 예쁜 딸이에요. 처음엔 간호사들도 가볍게 웃으며 맞장구 쳤어요. 그래요? 어머님이 정말 예쁘다고 하시는 걸 보니 딸이 많이 착한가 봐요. 그 말에 엄마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얼마나 속이 깊고 착한지 몰라요. 내가 힘들 때마다 다 챙겨주고 옆에서 떠나지 않는 딸이에요. 나는 듣고 있다가 살짝 고개를 돌렸어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엄마는 언제나 나를 칭찬해줬어요.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내게 늘 너는 최고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엄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병실을 나가려는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이 딸을 정말 사랑하시네요. 그 말에 엄마는 흐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럼요. 우리 딸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나는 그 말을 끝까지 참지 못하고 병실을 나와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요. 엄마가 점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됐어요. 항암 치료로 입맛이 사라지고 조금만 먹어도 속이 불편하다며 힘들어했어요. 병원 밥도 사온 음식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요리를 배우기로 했어요. 평생 요리에 관심이 없던 내가 처음으로 엄마를 위해 음식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인터넷으로 소화 잘 되는 음식들을 찾아보고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을 하나씩 연습했어요. 처음엔 실패가 많았어요. 국이 짜고 밥이 질고 반찬은 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하고 또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엄마가 한 숟가락 떠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엄마 앞에 조그맣게 준비한 도시락을 펼쳤어요. 엄마, 한 입만 먹어봐. 엄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내 숟가락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한 입. 천천히 씹으며 나를 바라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우리 수희가 나한테 밥을 해주네. 엄마가 나를 위해 밥을 차려주던 시간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따뜻한 밥 한 끼. 맛있어? 나는 불안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흐린 눈으로 나를 보며 살며시 웃었어요. 응, 엄마가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지 못하고 울어버렸어요. 어느 날 엄마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커튼을 흔들고 있었어요. 나는 엄마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말했어요. 수희야, 나중에 손주를 보면 꼭 안아보고 싶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엄마는 나를 바라보며 흐린 미소를 지었어요. 너도 언젠가 엄마가 되겠지?
그때가 되면 나도 꼭 옆에서 손주를 보고 싶었는데. 나는 엄마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엄마, 그때까지 꼭 버텨줘. 하지만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꼭 이렇게 말해줘. 할머니가 너를 너무 보고 싶어 했다고.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엄마의 손을 부여잡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치료는 고통스러웠어요. 엄마는 점점 말라갔고 입술도 창백해졌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를 했고 작은 움직임에도 숨을 헐떡였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수희야, 엄마 괜찮아. 그 말이 너무 미웠어요. 전혀 괜찮지 않으면서 나를 안심시키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웃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괜찮지 않아. 엄마, 제발. 밤마다 기도했어요. 평생 종교도 없던 사람이 하늘을 향해 빌었어요. 제발 엄마를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기도는 끝내 닿지 않았어요. 어느 봄날 창문을 통해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 엄마는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고 미안하다. 그리고 그렇게 떠났어요. 그 순간 내 세상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장례식은 차갑고 조용하고 너무도 잔인했어요. 수많은 조문객이 다녀갔지만 제 눈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엄마의 영정 사진만이 선명했어요. 항상 따뜻하게 웃던 얼굴이었는데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때 외삼촌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희 엄마 끝까지 널 포기하지 않았어. 널 지키겠다고 가족도 포기했어. 순간 숨이 막혔어요. 저를 지키기 위해 엄마가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았을까. 친엄마도 친아빠도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던 그때 엄마만이 저를 품에 안아주었어요.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단 한 번도 저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무너졌어요.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오열했어요. 그런 저에게 외삼촌은 작은 편지를 건넸어요.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우리 딸 수희야. 엄마는 너의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너랑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해.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꼭 너의 엄마가 되고 싶어. 이번엔 더 젊고 예쁘고 더 건강한 엄마가 될게. 그러니 많이 울지 말고 많이 화내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 토끼 같은 아이도 많이 낳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살아. 엄마는 잠시 여행을 가는 거야. 그러니 엄마 생각날 때는 울지 말고 웃어줘. 우리 딸 사랑해. 손이 덜덜 떨렸어요. 편지를 부여잡고 눈물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엄마! 엄마!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마음속에서 울렸어요. 엄마는 잠시 여행을 가는 거야. 그렇다면 나는 남은 시간 동안 잘 살아야겠다고 엄마가 남긴 사랑을 품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 저는 엄마가 바랐던 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낳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을 보냈어요. 하지만 가끔 엄마가 너무 그리운 날이 찾아왔어요.
그럴 땐 하늘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여행은 즐거워? 거기선 아프지 않지?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자. 진짜 우리 엄마로. 나는 이제 엄마가 되었어요.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나를 이렇게 작은 몸으로 안고 밤새 나를 지켜봤겠지. 손가락 하나하나 만져보고 혹여라도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가만히 살폈겠지. 그때 엄마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수희야, 넌 엄마한테 온 가장 큰 선물이야. 나는 이제야 그 말이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긴 말이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엄마가 나에게 해줬던 것처럼 아이를 챙겼어요. 아침이면 직접 밥을 지어 따뜻한 국을 내주고 어린이집에 가기 전 머리를 곱게 빗어 묶어주었어요. 엄마, 오늘도 뽀글이 머리 해줘. 딸이 까르르 웃으며 매일 같은 요구를 해도 나는 지치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 그랬던 것처럼.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뛰어가 아이를 데려오면서 엄마가 그날 비를 맞으며 나를 기다려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잠들기 전 아이가 내 품에 안겨 동화책을 들고 오면 나는 엄마가 내게 읽어주던 동화책을 꺼내 들었어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물었어요. 엄마도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었어?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가 엄마한테 읽어주셨어. 딸은 엄마를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팔로 나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해줬던 거 나한테도 해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어요. 엄마가 나에게 남긴 사랑을 나는 또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있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남편과 함께 엄마의 생일마다 바닷가에 갔어요. 엄마는 바다를 좋아했어요. 수희야, 바다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진다? 바다는 그냥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져? 그 말이 떠올라 나는 엄마가 떠난 후 매년 바닷가를 찾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조용히 따라왔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먼저 준비를 했어요. 수희야, 올해도 바다 가야지. 응. 엄마 생일이잖아. 우리는 바닷가에 도착하면 엄마를 위해 작은 꽃 한 송이를 바다에 띄웠어요. 그리고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엄마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장모님, 여기 있었으면 또 조개 껍데기 주우셨을 텐데. 엄마가 좋아하던 음악도 틀어볼까? 바람이 살랑 불어와 엄마가 우리 곁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오늘도 우리 같이 바다 보고 있어.